이장문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으셨고 경북대학 병원에서 내과 수련 받으시고 난 뒤 지금 경북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분과장, 대구 경북권 심내혈관 질환센터 심혈관센터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대한내과학회, 심장학회, 심혈관중지학회, 고혈압학회, 지질동맥경화학회, 심근경색연구에서 여러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강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장문입니다. 제가 이 제목 받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허혈성 심장병은 노인, 남자의 병이죠. 그래서 특별할 게 없다. 오히려 허혈성 심장병에서 젊은 사람, 여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조금 강의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거고, 아마 의뢰한 의도는 초고령, 80 이상 되는 이런 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대략 원칙적으로는 다를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초고령 환자에서 동반 질환이 많다는 점, 신체적 서약이 있다는 거, 약물 상호작용이 많다는 거, 여러 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는 것 같고,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약에서 어떻게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노인의 병입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동맥경화를 진행한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고령이 되면 될수록 한 가지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세포 노화가 진행되면서 제리아트릭 신드롬, 노인 증후군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카디오바스쿨러 디지즈로서 혈관 자체가 나이가 들었고 스롬보트 리스크가 증가하는 이런 측면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노인이 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약제를 먹고 동반 질환이 많죠. 그다음 프레임, 쇠약하다는 점, 그리고 인지장애가 있고 디멘치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노인에서의 허혈성 질환에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 보시면 남녀 분문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70세까지는 아직은 젊은 축에 들어갔습니다. 80이 넘으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고령 환자가 많고, 이분들에게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리스크 팩터에서 젊은 사람들에서 이때까지 알려져 있는 이제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든지 에너지 디스펑션, 그다음 혈관의 스티프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리스크 팩터에 추가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 부분에 있어서 좀 모호합니다. 환자들이 명확하게 자신의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동반 증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 워낙 많이 아프고 온맛이 다 아프다 하는데 이 가슴이 아픈 건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명확하게 증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어렵고, 또는 디멘치아 이런 데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컨시더레이션에 있어서 심텀을 프레젠테이션, 어떤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약물 치료할 거냐, PCI 할 거냐, 케미지 할 거냐 이런 건데, 초고령 80이 넘는 환자는 케미지는 거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PCI를 고령 환자에 대해 많이 해도 성적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얼리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좀 논란이 있고, 약물 치료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라인에서 말한 약물 치료는 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몸이 변한 거죠. 몸이 변한 거, 약에 대한 몸의 반응.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약을, 똑같은 약을 젊었을 때 먹었을 때하고 나이가 들어서 먹게 되면 약의 흡수도 다르고 분포도 다르고 대사도 다르고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임상 평가에 있어서 케이스를 하나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69세를 젊다면 젊다고 하시고 69세가 무슨 노인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3개월 전부터 일하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왔고 한 쉬면 5분 만에 좋아지고 최근에 조금 더 아파졌다고 하고요.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은 없는 상태인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흡연증에 당뇨만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통에 대해서 2021년도에 나온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런 흉통 환자가 오면 처음에 히스토리 테이킹, 피지컬 이그제임을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슴 통증은 그냥 가슴에 생긴 통증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스케믹 체스트 페인이죠. 심근 허혈에 의한 증상이었는데 이거고요. 이 심근 허혈에 의한 증상이 어떤 거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제일 왼쪽 편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증상들이죠. 가슴 가운데 진으로 쥐어짜듯이 무리하다 뭐 이런 양상들 있잖아요. 그냥 제일 오른쪽에 있는 증상들은 그냥 칼로 베이듯이 전기통 하듯이 짜릿하게 딱 여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아니죠. 딱 여기 하면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그게 노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간 부위 이런 거 많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 딱히 이거라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 하기도 그렇고, 심지어 노인들 중에는 가슴이 어디냐 배를 잡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증상을 프레젠테이션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진단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티피컬하다, 에이티피컬하다, 넌카디악 체스트페인이다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배웠을 것 같은데, 티피컬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심근 허혈을 시사하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 운동, 이모셔널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되고 휴식 또는 엔티지에 의해서 완화되는 거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티피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해도 에이티피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 또는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다, 넌 카디악 체스트 페인, 그냥 아프기만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에이티피컬하다니까 두 가지나 만족했는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정의를 좀 바꾼 거예요. 그냥 세 개를 다 만족하면 카디악이라 하지만 두 가지 만족하면 카디악일 수도 아마도 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꾸고,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넌 카디악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게 다르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겉보기 연령은 완전히 다르죠. 너무 젊어 보이는데 90인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인 환자를 대할 때 신체 나이가 완전히 다르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중등병상의 나이와는 좀 다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동반질환이 너무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가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구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여러 군데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환자가 직접 와야 되는데 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보호자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노인 환자들에서 이제 증상과 징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 체스트페인 80% 이상의 남성들이 많은데 그런 전형적인 증상보다 애매한 증상들, 비특인 증상들이 많고, 또 문제는 최근에 대동맥 협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PCI 많이 하고 약이 좋아져서 오래 살게 되니까 대동맥 질환이 많아져서 아주 똑같이 옵니다. 아주 똑같이 와. 양상도 똑같고 옛날에 배웠던 이거는 뭐 틀림없는 협심증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오틱 스테노시스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T 같은 걸 찍었는데 거의 다 바뀌었다는데도 난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등산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장병 간단하지 않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그래서 비특이적인 증상 그리고 다른 질환일 가능성, 에오틱 스테노시스, 심지어는 무증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험 요소들, 앞서 말한 전통적인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약을 여러 가지 쓰니까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프레일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약제 사용도 이런 부분들을 바탕을 두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심장 원인을 감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GER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구물흡입 질환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체스트페인으로 우리가 와서 옛날에 우리가 운동부하고다 시키면 하루에 한 10명 정도 운동부하고서 한다면 한 명도 파지티브 안 나오더라고요. 증상은 되게 티피컬해 보이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심장성 원인이 또 상당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히스토리 하고 나면 심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전도, 이 환자의 심전도를 해보니까 약간 이제 LVH가 있고요. T 보여전이 있습니다. 자, 심전도에서는 뭘 보려고 하느냐. 선생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MI냐, 그죠? STT 체인지가 있느냐, 빨리 급하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한데, 사실은 좌심실 비대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장이 두꺼워져 있는데, 심장이 약간 두꺼워져 있네, 이렇게 LVH일 때, 그때 반드시 청진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틱 스테노시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맥을 꼭 짚으셔야 됩니다. 심방세동인데 모르시고 하신 경우가 꽤 많고요. 그냥 환자한테 심전도 검사하면 보면 금요일날 재단 내놨는데 월요일날 오고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응급실 가라 해가지고 뭐 때문에 왔나 해서 보면은 심방세동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심전도를 그날 찍었을 건데 그 확인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아마 그냥 특별한 그냥 루틴 검사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여유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맥을. 환자 보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환자 제가 되게 친절하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자마자 손을 탁 잡으니까 이 사람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저는 혈압을 가늠해보고 맥을 한번 짚어보고 PVC 같은 거 생기는지 꽤 오래 쥐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심방세동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맥을 한번 짚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병이 나오든지 간에 약물 치료를 하려고 하면 리날 펑션이나 헤파틱 펑션을 꼭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단 검사하면 위험도 평가인데 여기 보면은 심전도를 해서 LVH가 있으면 또는 청진을 해서 뭐가 있으면 반드시 밸브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진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에코에서 잘 나오지가 않죠. MRI가 와서 만든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꼭 올모션 장애라든지 펑션 이런 것만 평가할 게 아니고 밸브를 도플러를 꼭 대서 꼭 에오틱 스테노시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성 반상동맥 질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령인 경우에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죠. 이 환자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보면 69세 증상이 이렇게 있는데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표에 보면은 남자고 69세고 하면 이게 44%가 됩니다. 44%는 15%가 안 되면 로리스크고 15에서 85가 인터미디에이시고 85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애매한 정도에 걸리죠. 44%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 증상이 전혀 없으면 아무 검사도 할 필요 없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환자가 로리스크인 경우에는 심전도 칼슘 스포 CT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우리 실정하고 좀 안 맞는 건데 이 환자를 인터미디어 리스크니까 두 가지 검사를 고려를 해야 되고 하이 리스크라면 엔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인터미디어 리스크에 CT를 찍든지 엑사이즈 미비를 하든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들 있잖아요. 증상이 티피컬하냐 아니냐. 이 환자는 되게 티피컬해요. 운동에서 악화되고 심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점수로 매깁니다. 체스트 페인이 왔으니까 증상은 또 3점입니다. 3점. 그 다음 단계가 리스크 팩터가 몇 개 있느냐. 이 환자 리스크 팩터를 매기면 당뇨밖에 없죠. 1점이 돼요. 그럼 4점이 됩니다. 그러면 3포인트를 넘는 요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제가 동그라미 잘못했네. 남자고 그 나이가 69세니까 32%가 됩니다. 32%는 모더레이트 리스크가 되죠. 유럽식으로 하면 유럽은 단계가 이렇게 위험도가 5단계인데 이 사람 모더레이트 리스크니까 똑같습니다. CT나 펑션 이미지.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든 유럽으로 하든 이 사람은 모더레이트 리스크 정도 되고 CT를 찍든지 펑셔널 이미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거기서 약간 못마땅하다, 잘 모르겠다면 심전도 같은 파인딩에 점수를 더 줄 수 있고 칼슘 스코어 CT를 찍어놓은 게 있으면 그 점수에 따라서 환자의 위험도가 여기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엑사이즈, 그냥 집에 보내진 않겠죠. 엑사이즈 심전도 하고 싶냐, CT 찍을 거냐, 아니면 말하는데 스트레스 이미징 하려면 대학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엔지오 같은 거 하려면 지금 엔지오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점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이제 CT 찍을 건지 엑사이즈 할 건지 뭐 이렇게 생각되고 아니면 이제 대학에 가서 안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환자는 둘 중에 CT냐 아니면 그 엑서사이즈 할 거냐 이 중에서 고를 거라고 대부분은 생각했죠. 그 다음 노인이니까 잘 못 걸으면 엑사이즈 못하니까 CT 찍으면 되고 콩파 수치가 높으면 근데 환자 잘 걸어 그럼 엑사이즈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학 검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죠. 미국에서는 운동과학 검사를 로리스크 환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고 이 환자처럼 인터미디에이 정도 되면 엑사이즈 심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엑사이즈 미비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심플하게 엑서사이즈만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CT를 찍든지 하라고 되어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엑서사이즈 테스트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를 진단할 가능성을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서 해보니까 50%다. 동전 던지기 확률 빼게 돼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단독으로는 병의 진단이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오틱스 페노시스를 배제하지 않고 그냥 운동만 시키면 위험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 사람이 오틱스 페노시스인지 아닌지 청진도 하고 에코도 보고 반드시 배제됐다면 운동과보다 시켜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노인 환자 중에 AS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엑사이즈 검사만으로는 노인 환자는 AS 경우 또는 또 LVH가 있으면 엑사이즈 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율 낮은 이유가 인터프리테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엑사이즈 인터프리테이션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대학에서 해도 긴가민가는 운동과 검사 시켜놓고 선생님들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본인만 잘 해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있는 저희들도 보면 이건 양성이 아니야 뭐 이런 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사이즈 테스트만으로 하면 50% 확률, 동전 던지기 몇 개 되지 않는다. 하나만 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개는 요새 그래서 이제 그럼 CT를 찍으면 되겠네. 폼밖에는 괜찮으니까 CT를 되게 많이 찍는데, 이 환자 CT를 찍으니까 1400점 CT 스코어, 칼슘 스코어가 1460점 나오고 여러 군데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모더릿 스테노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대학에 보낼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CT 안쪽을 찍었더니 모델 리스크 정도 되면 다시 뭘 하라고 돼 있죠? 펑셔널 테스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엔조를 가는 게 좋겠다. CT에서 7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바로 인베이시브 안조를 가고, 마일드 정도면은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애매하죠. 뭐 45% 스테노시스 밀어 나오면 불안할 겁니다. 어쨌든 그 어중간한 정도면 펑셔널 테스트를 다시 해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운동을 했더니 8.3매치 파지티브가 나오고 미비에서 10% 정도 이스키미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CT는 어떤 사람 찍고 미비는 어떤 사람 하냐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드에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서 인베이시브한 스터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는 데 유리한 거는 이미지 테스트입니다. 미비 같은 거 해봐야 돼요. CT는 되게 좀 젊고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아프다 하니 한번 해볼까 라는 정도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CT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걸 100% 확신합니다. 네거티브 프레딕트 밸류가 높아요. 근데 CT에서 뭔가 나오면 찝찝합니다. 그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드 에이지에서는 CT를 찍는 것도 좋긴 하나 이게 이제 판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칼슘이 너무 많고 스테노시스 정도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CT를 찍었다면 모델 정도 스테노시스가 나왔다면 대학병원 가고, CT 안 찍어도 칼슘 스코어를 했는데 100점 이상 되고 환자 증상이 애매하다면 큰 병원에 보내는 게 좋다. 대학에 오면 이런 이미지 테스트를 통한 펑셔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50% 좁아진 거는 그냥 진짜 펑셔널 테스트 막 시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CT 파인딩도 잘 봐야 됩니다. CT를 찍었더니 50% 정도 좁아졌는데 그게 레프트 메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엔줄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 3베슬이야. 세혈관 전부 다 그렇다. 이거는 보내야 됩니다. 이거 어중간하게 있는데 세혈관 다 그렇다. 이건 뭐 모델레이트 같은데 엑사이즈 시켜 볼 수 있다던데 이장훈이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50% 좁아져도 레프트 메인이거나 아니면 70% 어중간한 것들이 세 군데 다 있다면 얘는 엔조하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환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시술 해야 되나요? 약물 치료하면 되나요? 약물 치료하다 갑자기 심근경색 오는 거 아니냐? 심장마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환자한테 당신 모델 정도 스트레스 있으니까 빨리 시술하는 게 좋겠다 대학 가서 아니면은 그냥 50% 약물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스키미아라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이스키미아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약물 치료하고 원래 인베이시브한 안조를 비교한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 이 연구에서 엔조를 일찍 한다 해서 주요한 심혈관 사고를 줄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 사망률도 못 줄이고 다만 시술을 일찍 하게 되니까 심근경색, 시술 관련한 심근경색만 증가했다고 자연 발생한 심근경색은 감소하겠죠. 미리 치료를 했으니까. 근데 협심증의 증상은 좀 완화했고 불안정 협심증도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일찍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과거에 커리지라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가 거의 최근에 나온 이스키미아 같은 연구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제 현재
인베이시브하게 갈 필요는 없겠네 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화는 약물 치료하면 좀 보고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약물 치료를 결정하려고 하면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상 완화에는 확실히 엔조를 빨리 해서 찍어보고 PGI 하는 게 증상 완화는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만 하는 분에서 추적 관찰하는 동안에 3분의 1에서는 결국 안주하고 시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물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상당히 환자한테 불림 받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하면 잘하면 된다더니, 왜냐하면 이 MI가 생겼거든요. MI가 약물 치료만 하니까 더 생겼어요, 3배 더. 그러니까 녹화에서 그냥 약만 주고 보면 되겠네 하기에는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환자가 약만 먹으면 됩니까 했을 때, 이 약만 먹으면 한 3배 정도 MI가 자연 발생으로 온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불안전 혈심증으로 입원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약물 치료를 결정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환자한테 설명돼야 돼요. 시술을 일찍 하게 되면 조기에 심근경색이 시술하다 올 수 있지만, 약물 치료하는 도중에 3분의 1은 심근경색 또는 뭐 재입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MI나 뭐 사망을 줄인 건 아니에요. 일찍 찍는다 해서. 그러나 증상 완화는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연구에서 환자들은 약을 90% 이상 잘 먹은 환자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환자는 이제 미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증상이 있어서 인조를 했습니다. 스텐트를 이렇게 했는데, 스텐트를 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그날 때 배웠죠. A, B, C, D, 에이센트, ARB, 베타 블로커, 코레스테롤 로링, DPT 스텐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증상 있으면 나이트레이트 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뭐 환자가 여러 가지 동반 증상, 쇠약, 정도, 다약제 복용, 약물 상호작용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의 목적은 증상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유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운동, 식생활 습관 다 같이 가야 되고요. LDL 콜레스테롤 로딩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약물이 있어요. 항소판하고 항응고제 이런 약들은 확실하게 심혈관 사건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노인들에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아스피린은 저용량으로 좀 써야 된다는 거고, 피토아이트롤 이니비터, 클로피도그렐이 조금 노인에게서 좀 선호되고요. 프라스구렐이라는 약제가 좋긴 하나 75세를 넘는 환자한테는 별로 출혈이 많이 생겨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있죠. 헤파린, 에녹사파린 전부 고령에서는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한 약제들이고, 노약에 대해서도 콩팥 기능에 따라서 80세 이상에서는 약물 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텐트를 MI에서 하게 되면은 대개는 1년 정도 DAPT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환자 출혈을 너무 많이 하면 DAPT 기간을 3개월까지 줄여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스터디는 1개월 써도 된다는 스터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역시 1년을 다 써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출혈 경향이 너무 세가지고 대학에 스텐트 넣었는데 왜 아스피린 안 쓰고 다른 약제 피토아이트롤 하나만 쓰고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가 블리딩 너무 심하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강력한 약을 쓰다가 한 1개월쯤 지나서 또는 3개월쯤 지나서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한 약들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DAPT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제 교체도 가능하다. 그래서 고령의 출혈 경향이 높은 환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틴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ARB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약제 아시는 것처럼 팔순체널 블로커, 베타 블로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허혈 증상을 개선해 주는 그런 약제들이죠. 보시면은 이제 특히 우리가 데라파밀 딜티아제를 많이 쓰는데 섬유액 걱정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면 변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약제 쓸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점은 변비입니다. 변비. 환자들 변비를 꼭 확인해야 되고, 이게 변비가 가장 큰 문제고, 나이트레이트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얘기한 AS 있는지, 그 다음 PD5도 흑제제 병용을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거 제일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베타 차단제는 CNS 작용이 좀 있습니다. 조금 처지는 것 같으면 꼭 섬유액이 아니더라도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향후에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독거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30% 되는데 약을 제대로 먹느냐 하는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약제가 너무 많으면 어떤 약을 줄여야 될 거냐도
향후에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수용도가 심근경색 환자인데도 10%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을 잘 먹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고, 이걸 스탠턴하고 이제 로컬로 보내면 이런 얘기합니다. 시술 받은 지 1년 됐고 아픈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괜찮은지 어떤지 무슨 궁금한데 운동부하 검사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운동부하 검사 해보면 좋겠습니다.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 필요 없습니다. 환자가 이제 계속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대학 스탠턴 너한테 한번 가보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자가 나한테 오면 나한테 어떤 소리 듣느냐? 증상 없는데 왜 왔지? 꾸지람 듣습니다. 왜냐? 포스트 PCI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1년 돼서 아무 이유 없이 운동과 같은 검사 같은 거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 도움이 되는지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치료에 비해서 심혈관 사건도 못 줄이고 사망률도 못 줄이고 심근경색 발생 안지나 못 줄이고 그냥 한번 엔지오를 더 찍어보게 되니까 엔지오만 한 번 더 하게 되고 하니까 했는 김에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이 보시면 무슨 검사를 하든지 간에 다 네거티브 나올 게 한 80% 넘고요. 검사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검사해보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검사해가 뭐라도 나오게 되면 또 시술을 합니다. 30% 정도는 쓸데없이 아무 예고를 줄이지 못해. 그래서 고비용군 환자라 해서 표준치료 잘하고 있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1년 돼서 루틴으로 그냥 혹시 싶어서 한번 검사해볼까, 이런 검사는 운동부하 검사로 또는 뭐 다른 검사든 반드시 보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노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별화된 접근을 하고 약제 복용이 많으니까 부작용 모니터링, 그리고 환자 약을 잘 안 먹을 수 있다는 가장 큰 문제인 환자 보호자 교육을 잘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노인 환자에서 신부전의 진단과 치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양동원 김고은의 순환기내과 교수님